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주에 운석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충격파만으로도 건물의 유리창이 터져버리는 막대한 위력. 나사에서는 이 운석의 파괴력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약 33배에 달하는 500킬로톤으로 추산했는데요. 인구 밀집도가 낮은 러시아였기에 운 좋게도 사람이 적은 곳으로 떨어져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725명의 부상자와 36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죠. 이 첼리아빈스크 운석구의 등급은 8입니다. 1999의 해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1999년 전 세계는 멸망이라는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이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종교 신도들 중 일부는 휴거가 찾아온다며 전 재산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컴퓨터의 날짜 표시 방식은 연도에서 뒤에 두 자리만 표기하기 때문에 1900년과 2000년을 컴퓨터가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데에서 발생한 밀레니엄 버그는 새해가 찾아오는 순간 전 세계의 컴퓨터와 전산이 일제히 오류를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이 제멋대로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공포를 대중들 사이에 확산시켰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편승에 각종 매체에서는 세기말과 종말론적인 방송들을 쏟아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계의 반란,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초대형 지진 등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지구의 몇 번이나 대멸종을 야기했던 소행성 충돌이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은 거대 소행성을 비유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전 세계적인 소란을 뒤로하고 1999년은 무사히 마무리되어 우리는 현재 문제없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보기에는 당시의 소행성 충돌설이 지나친 공포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법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공존하는 과정에서 지구와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하는 니어 어스 오브젝트, 즉 근지구 천체는 찾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지구 천체들은 단순히 지구와 근접하는 것을 넘어 이따금 지구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천체의 크기가 작다면 대기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타버리기 때문에 밤하늘을 수놓는 별똥별로 끝날 뿐이지만, 지구 곳곳에 존재하는 크레이터들은 모든 근지구 천체들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함길도 용진현에서 불덩이가 땅에 떨어져서 주위 31척 5천가량의 땅이 꺼졌으므로 임금이 사자를 보내어 해괴제를 지내게 하였다.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천체가 지구와 충돌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신의 분노로 기록될 정도의 대참사 역시 존재했죠. 굳이 먼 역사에서 사례를 찾지 않아도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시베리아에 소행성이 떨어져 내리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퉁구스카 대폭발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도시에 거대한 천체가 떨어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일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협 속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6월 1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4일간 개최된 전세계 천문학자들의 워크숍에는 소행성과 해성 위협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명 임팩트. 아주 직관적인 이 워크숍의 약자는 한자리에 모인 이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었죠. 다행히 훨씬 예전부터 근지구 천체의 위험도에 주목하고 있던 선구자가 존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리처드 빈젤 교수가 1995년 유엔 회의에서 제의했던 근지구 천체 위험 지수는 해성이 충돌할 경우 발생할 파괴력과 충돌 확률을 기준으로 삼아 각 천체의 위험 지수를 책정했는데요. 네노라하는 천문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선구자의 제안을 더더욱 보완해 수정한 위험 척도가 완성되었고, 공식 천문연맹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근지구 천체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었죠. 바로 토리노 척도의 등장이었습니다. 토리노 척도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X축은 충돌 확률, Y축은 충돌 시의 파괴력을 나타내죠. 0부터 10까지 존재하는 토리노 척도 중 평상시 등급에 해당하는 척도 0은 충돌 가능성이 0%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낮은 근지구 천체, 혹은 그 크기가 작아 충돌 확률이 100%에 수렴하더라도 지구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에 떨어지는 천체는 하루에만 1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99%
이상이 척도 0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대 별똥별에 그칠 뿐이죠.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척도 1은 충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천체들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척도 1 가운데 높은 것일 뿐 정부나 천문학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가치는 없는데요. 척도 1의 천체도 드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장비를 이용해 관측을 반복하여 예상 궤도를 재계산하면 척도가 0으로 재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척도 2부터는 천문학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위험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극도로 낮은데요.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아닌 정부나 대중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우려할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 역시도 관측을 반복할 경우 척도가 0으로 재산정되곤 합니다. 척도 3은 꽤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천체들이 1% 이상의 확률로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충돌 시점이 10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기관들도 함께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 경우에도 여전히 관측을 반복하면 평상시 등급으로 격화되어 위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 등급 중 가장 높은 척도에 해당하는 척도 4는 충돌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천체가 1% 이상의 확률로 지구에 직격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에 지구와의 조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천문학자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인류가 충돌 전에 관측한 천체 중 가장 높은 토리노 척도를 기록했던 소행성 아포피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 340m의 추정 지름을 가진 아포피스는 2004년 12월 27일에 2.7%의 확률로 지구에 충돌한다고 예측되며 토리노 척도 4의 등급, 전문가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충돌 시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핵폭탄 차르본바의 24배에 달하는 파괴력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며 당시 전 세계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었죠. 다행히 향후 100년 안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최근의 관측으로 확정되며 아포피스는 척도 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척도 5부터는 단순한 주의를 넘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데요. 위협 등급 중 가장 낮은 척도 5의 천체는 1% 이상의 확률로 한 지역 자체가 쑥대밭이 될 우려가 있죠. 충돌 시점이 10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충돌 확률을 더욱 정확히 계산해야만 합니다. 척도 6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전 세계를 파괴시켜 문명 자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천체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확률 자체는 척도 5보다 낮지만 충돌 시 입게 될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죠. 충돌 시점이 30년 이내로 예측된다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척도 7은 1% 이상의 확률로 척도 6의 파괴력에 준하는 천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일개 정부를 넘은 전 세계가 연합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지구상의 모든 천문학자들은 그 즉시 연합해 충돌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야만 하죠. 척도 8부터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예정된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충돌 확실 등급인데요. 퉁구스카 대폭발, 첼랴빈스크 운석우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적 있던 척도 8은 100% 확률로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함을 의미하죠. 50년에서 수천 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이러한 천체 충돌이 만약 대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면 핵폭탄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토리노 척도 8의 천체가 발견되는 그 즉시 해당 지역의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충돌 예정 지역의 시민들을 대피시켜야만 합니다. 척도 9는 1만 년에서 10만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초대형 충돌로 하나의 나라가 충분히 파괴되고도 남을 정도의 천체가 100% 확률로 지구에 날아들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대한민국 경상남도에는 초계 분지라는 이름의 너비가 7km에 달하는 그릇 모양 지형이 존재하죠. 이곳은 사실 신생대에 지름 200m의 운석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크레이터입니다. 한반도에 직격한 운석의 파괴력은 차르본바의 28배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충돌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초계 분지를 생성한 운석이 토리노 척도 9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세계 각국이 서로에게 긴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시대에 이것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고 말하죠. 토리노 척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척도 10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행성이 있는데요.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대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토리노 척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의 문명이 우주 바깥의 천체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나사의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측된 근지구 천체들을 감시하고 척도를 매기고 있죠. 인류의 안전을 위한 천체 감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뛰어넘습니다. 첼랴빈스크
첼리아빈스크 운석우 사건을 경험한 러시아에 지구를 보호하는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제안을 계기로 유엔 산하에 설립된 지구방위대는 충돌 확실 등급에 있는 천체에서 지구를 보호할 방법을 적극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중 소행성에 물체를 충돌시켜 궤도를 바꾼다라는 방법에 주목한 나사는 2022년 9월 27일 소행성 디모포스에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다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체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꿔놓았죠. 당초 이들의 목표였던 디모포스 공전주기 73초 이상 단축을 25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디모포스는 기존 11시간 55분의 공전주기가 11시간 23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충돌 확실 등급의 천체에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는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우주정거장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우주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척도 8에 해당하는 첼리아빈스크 운석우는 21세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에 진입해 육안으로 보이기 전까지 그 누구도 관측,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에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관측 범위 밖에서 지구를 멸망시킬 척도 10의 소행성이 돌진해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내비치기도 했죠. 첼리아빈스크의 사례처럼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까지 아예 관측조차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의 대비가 필요한 대재앙을 불과 충돌 한 달 전에 관측하게 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관측 가능한 근지구 천체의 가장 높은 토리노 척도는 0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중 관측의 사각에 들어가 있는 척도 10의 소행성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발전을 통해 지구의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그 이치를 탐구하던 인류는 우주를 향해 눈을 돌렸는데요. 고대로부터 인류는 우주에 자신들 이외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여겼고 그 존재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하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 만남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책임과학자가 만일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포착한다면 이에 반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일리스 교수는 이 외계인은 지구인보다 훨씬 진화한 생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문명이 높은 문명과 접촉한 역사는 행복한 역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기술적으로 뛰어난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지구상에서 큰 격차를 가진 두 문화의 만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 선례로는 콜롬비아 교환이 있는데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 이후 세계는 큰 격변을 맞이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 90에서 95%의 인구가 절멸했고 구세계와 신세계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모든 생활 양상이 변모했죠. 구세계인 유럽 원산지의 작물, 옥수수, 감자, 토마토, 담배, 고구마, 고추 등은 동방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식문화를 만들었고 쌀, 밀, 사탕수수, 다양한 품종의 가축 등 신세계의 작물은 유럽으로 퍼져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채광된 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중국에서는 주화로 사용되는 표준 금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류가 겪어온 역사가 보여주듯 미지와의 접촉은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죠. 외계 존재, 그 중에서도 지적 존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세티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세티는 외계 지능 탐색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1900년대 초 라디오가 출현한 직후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집중적인 탐구가 진행됩니다. 1896년 니콜라 테슬라는 고전압 변환 장치인 테슬라 코일을 발명함으로써 라디오를 발명하는데요. 그는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화성의 존재와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죠. 그 믿음은 1924년 8월 21일 화성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게 된 날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5시간 동안 매시 정각 5분간 모든 라디오 장치의 전원을 끄는 전국 라디오 침묵의 날을 홍보하였는데요. 미국 해군 천문대에서는 라디오 전파가 침묵하는 틈을 타 비행선을 띄워 3km 상공에서 화성의 신호를 관측했죠. 외계 탐사라는 인류의 갈망은 1960년대로 이어져 천체 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에 의해 프로젝트 오즈마라는 최초의 세티 실험으로 발전하는데요. 1984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주도하에 설립된 세티 연구소는 단순한 라디오 주파수부터 성간 양자통신 네트워크의 흔적까지 지금도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SETI uses the tools of astronomy
to try and find evidence of someone else's technology out there. It might be that some massive network of communications or some could generate signals at radio or optical frequencies that a determined program of searching might detect. 또한 세티의 창설자인 천체 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세티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 우주의 지적 생명체의 수를 추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Are you familiar with the Drake equation? The one that estimates the odds of making contact with extraterrestrials by calculating the product of an increasingly restrictive series of fractional values, such as those stars with planets, and those planets likely to develop life. SF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우주는 우리 문명만 존재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적 존재와의 소통을 향한 끝없는 인류의 노력은 언젠가 그 결실을 맺게 될 텐데요. 비록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별들의 위치가 재정돈되어야 할 만큼의 시간과 거리가 소모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촉은 상호 간의 거리, 문명의 발달 수준, 문화적 인식과 적대 요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요. 외계 문명과의 접촉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외계 문명은 기술의 발전도에 따라 동등한 발전도의 문명, 더욱 발전된 초월적 문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명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짓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0.75의 발전도를 보이는 지구 문명은 우주 진출 초입에 들어선 수준입니다. 만약 외계인의 통신이나 함선이 지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시작된다면 그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발전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데요. 이러한 외계 문명의 스탠스는 크게 두 가지, 우호적 문명과 적대적 문명으로 나눌 수 있죠. 지구 문명과 동등한 발전을 이룩한 문명 간의 접촉은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문명 간의 교류는 수십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인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접 접촉의 경우는 기술의 부족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위치 확보와 통신에 걸리는 시간조차 아득히 먼 세월이 걸릴지 모르죠. 현재 지구는 외계 탐사를 위해 보이저호를 발사한 지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광속으로 하루, 통신 신호로는 22시간 걸려 도달하는 거리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성간 통신을 시도하는 우리와 동등한 발전의 외계 문명 역시 비슷한 정보 전송 속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죠. 마션의 작가인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우리와 비슷한 발전도를 보이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그레이스는 지구에서 12광년 떨어진 타오세티에서 무기물질을 기반으로 한 외계인 로키를 만나는데요. 비슷한 발전도의 두 문명인은 로켓 공학과 재료 가공 기술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이렇듯 우호적인 문명 간의 접촉은 서로 간의 과학 기술을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적, 생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일 수도 있고 규소 기반의 생명체 혹은 어떠한 형태의 무기물적 존재일지도 모르는데요. 형태와 기원에서부터 차이점이 생겨난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물리 역학을 따를 가능성이 있기에 협력하에 무한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전도가 비슷한 외계 문명은 적대적인 존재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문명은 아직 상대성 이론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성간 항행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것은 비슷한 수준의 외계 문명 역시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 짧은 접촉에도 아주 긴 시간이 소모되고 언어 혹은 소통 방식이 달라 의사 전달이 어렵기에 서로의 의중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 혹은 다른 문화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기 힘들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상대보다 먼저 공격해 상대방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요. 만약 그들이 적대적인 존재라면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인류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낼 수도 있고 인류 과학의 발전 방향 역시 외계 존재에 대한 대응에 편향되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기술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죠. 하지만 이 역시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적대 문명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선발대를 보낸다면 도착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인류 문명은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서로 간의 직접적인 침공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미비한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문화적, 인지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인류의 기반을 다지고 있던 사상과 윤리적 기준들은 붕괴될 것이고 공동의 적을 가지게 된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으로 뭉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러한 적대적인 스탠스는 인류가 그리고 상대 문명이 충분한 과학적, 문명적 발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죠. 이종학 전문가 로버트 프레이타스에 의하면 인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태양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카르다 쇼프 척도 유형 1의 문명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정기적인 성간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즉 최소 유형 2 이상으로 평가되는 초월적 문명이 인류와의 접촉을 위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인류학자 벤 피니는 이 상황을 19세기 말 유럽 식민 세력이 도래할 때까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던 뉴기니 섬의 원주민으로 비유합니다. 당시 석기 시대를 지나고 있던 뉴기니 섬의 원시 부족들은 유럽의 기술 문명이 전파되자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주민들은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럽인의 기술을 빌려 목조,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의 탈 것을 숭배하기 위한 비행장을 만들어 이른바 화물 숭배로 알려진 종교가 탄생하죠. 남서태평양의 어느 열대섬, 열대우림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모여든다. 그들의 맨 가슴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US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 아래 몸에 맞지 않은 큰 사이즈의 낡은 군용 재킷을 입은 깡마른 노인이 바누아투에서 흔히 사용되는 피지너인 비슬라마어로 기도문을 외쳤다. 사내들은 대나무 장대를 소총처럼 어깨에 메고 정글을 통과해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착륙장처럼 꾸며진 숲속의 공터였다. 그러나 이 외딴 섬에는 경비행기를 따라 만든 목조 건축물만 존재할 뿐이었다. 착륙장의 한 구석에는 대나무로 만든 관제탑이 우뚝 서 있었고 다른 편에는 진흙과 지프로 만든 위성 안테나가 놓여 있었다. 사내들은 하늘을 향해 깃발을 흔들며 착륙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기다린다. 하지만 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물 숭배 의식은 열등한 문명의 고등 문명의 화물이나 통신, 운송 수단을 신의 증거로 삼은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은 어떤 이들에게는 마법이나 신의 기적과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계 문명과 지구 문명 사이의 과학 기술이 마법처럼 보일 만큼 큰 격차를 보인다면 인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계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발전된 우주 문명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지극히 원시적인 사고 구조일 수 있죠. 지구에서 발전한 인간의 역사는 생물 간의 그리고 문화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일궈낸 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우주 문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인류의 문명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미 고도로 발달한 외계 존재가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눈치채고 우리의 정신적인 성숙을 기다려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언젠가 상대성 이론을 넘어 우리를 기다리는 외계 문명에 닿게 되었을 때 인류의 의식 또한 빠른 속도로 진화해 우주적 관점에서 협력 가능한 고등 존재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렇듯 성숙한 문명은 작은 행성과 종족, 생과 사, 옳고 그름을 넘은 우주적 규모의 계몽 혹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적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계 문명의 진화 과정이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수렴 진화를 통해 인간과 유사한 공격성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간 항행으로 직접적인 침략 전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달한 문명의 경우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인데요. 그들은 광속에 혹은 광속에 준하는 비행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 중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분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광속의 95%, 즉 아광속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지구의 모든 핵폭탄을 합한 만큼의 충격력을 줄 수 있는데요. 행성의 주요 거주민들이 대부분 지표에 살고 있는 지구의 경우 그저 질량체를 이동시켜 부딪히는 것만으로 손쉽게 멸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광속 무기들은 엄청난 위력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한번 발사된 무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우주의 모든 문명은 스스로를 숨기고 상대방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이른바 어둠의 숲 가설이 대두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지구의 문명에 선제 타격을 시도할 만큼 발전되지
않은 원시 문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진출로 인해 멸망에 가까운 위기와 변화를 맞게 된 신대륙 혹은 침략자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뉴기니 섬의 원주민들처럼 두 문명 간의 접촉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적대적 외계 존재들은 인류를 침공할 수도 있고 식민지로 개척할 수도 있고 혹은 자원 채취 용도로 행성을 파괴하고 내부 광물만 긁어갈 수도 있죠. 적대적인 외계 문명과의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 인류에게 이로운 결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가져올 변화를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비슷한 기술 발달 하에 두 문명이 전자기파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외계 문명으로부터 접할 수 있는 태양계 형성 이전의 은하 유산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양측은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죠.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과학적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를 원시 문명으로 격화시킬 존재와의 교류는 과거 인류의 그 어떤 경험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하죠. 생태학,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구의 환경은 갈라파고스처럼 독립적이고 고유합니다. 지구라는 폐쇄적인 환경은 외계 바이러스나 생물학적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극히 취약해 보이는데요. 반면 외계 유래종이 지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외계 유래종과 지구의 생물학적 접점이 아예 없을 경우입니다. 외계인 혹은 외계의 생물이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닐 경우 우리가 길을 걷다 마주친 돌멩이 수준으로 상호간의 영향이 적을 수 있는데요. 물론 지구의 적대적인 외계 문명이 지구 생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고 극도로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죠. 어떤 방식이든 인류와 외계 생명체의 접촉은 생물학적 분류에 큰 갈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계관, 우주 문명과의 접촉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우주의 질서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인류는 소위 우주적 겸허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SF 소설가 로버트 킹은 외계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5단계로 표현했습니다. 1. 초기 충격과 경악. 2. 자아 상실 또는 감소. 3. 인간 가치관의 변화. 4. 과학에 대한 재평가. 5. 종교에 대한 재평가. 이런 세계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신학 부문으로 이어지죠. 신학.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게 된다면 인간은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가르치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종교 문헌에 외계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거나 우주적 관점의 새로운 종교를 원하는 자들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기존의 신학적 믿음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외계 문명으로부터 새로운 종교가 유입될 수도 있고 외계 문명 자체가 종교가 될 수도 있으며 지구상의 종교와 우주 종교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통해 우주적 관점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될 것이기에 그에 따른 고차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죠. 윤리.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 즉 천부인권의 보장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이기에 지구 밖 외계 생명체의 권리까지 보장해줄지는 미지수인데요. 외계인들은 크게 생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동물권에 가까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고릴라에서 까마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지각이 있는 개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등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외계인의 존재를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1979년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외계 생명체의 권리에 관한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높은 지능과 자각이 있고 욕망과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라면 인간과 같은 기본 윤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작용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구분이었죠. 어쩌면 현 시점에서 동물권에 대한 주장이 확대되는 것과 같이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새로운 인간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인권의 기준 하에 외계 존재 역시 인류와 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인권의 정의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도 큰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외계인의 인권 부여 및 그에 따른 법적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외계인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우주 너머에서 왔기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 시민권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급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2018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스티븐 호킹은 외계와의 접촉을 반대하는 강경파에 가까웠습니다. 외계와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인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지구보다 진부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인디언들도 콜럼버스의 군대가 호의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 호킹은 미래 인류의 희망이 우주 진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must also continue to go into space for the future of humanity. Who are ourselves mere collections of fundamental particles of nature, have been able to come this close to an understanding of the laws governing us and our universe. It's a great triumph, and I'm happy if I have made a small contribution. I want to share my excitement and enthusiasm about this quest.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and not down at your feet. It matters that you don't just give up. While there's life, there is hope. 지금까지 인류는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우주와 또 다른 지성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끝이 어떻게 되든 인류는 위대한 발견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47년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의 이념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각 이념의 맹주이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열띤 체제 경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편 두 번의 세계전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직접적인 충돌만큼은 피하고 있었는데요.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었죠.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을 방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적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쏘아보내는 데 성공하며 판도가 뒤바뀌고 마는데요. 소련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다. 지구를 시속 18,000마일로 공전 중이며 미국 위를 4회 가로지른 것이 포착되었다. 우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공군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충격을 받은 미국이 로켓 공학에 뛰어들었고 소련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입합니다.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답사의 영역을 탐험한다라는 이들의 대외적인 목표는 국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우수성을 설파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파간다가 되었는데요. 두 나라는 현대의 그 어떤 나라도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우주 항공 분야에 쏟아부었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소련은 우주 경쟁의 리드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스푸트니크를 궤도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강아지 라이카를 우주에 보내며 최초로 생명체를 우주로 보내는 대업적을 달성하는가 하면 1962년에는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는 것을 넘어 지구로 무사 귀환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공산주의의 승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본주의의 수장인 미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부통령은 나사의 폰 브라운 박사에게 일발 역전의 방법을 문의했고 인간을 달로 보냈다 귀환시키는 것이라는 확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즉시 미국은 달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모든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켰죠.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이미 벌어진 기술 격차를 쉬이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소련이었지만 달에 대한 미국의 집착과 열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1965년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시키는 등 소련이 계속해서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빠른 속도로 좁혀지는 격차에 과학자들은 점차 미국의 승리를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미국에게 대역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조급해진 소련은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신속히 달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달 착륙을 위한 우주선 소유주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추인 소유주 1호는 놀랍도록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한 속에서 진행된 무인 시험 비행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실패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수정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함을 주장했지만 소련 지도부는 어떻게든 일정에 맞추라는 말만을 반복했죠. 사실상 지옥으로 가는 열차가 된 소유주 1호의 티켓을 받아든 것은 소련 최초로 우주를 2번 비행한 우주 비행사이자 유리 가가린의 절친한 친구인 블라디미르 코마로프였습니다. 1967년 1월 27일 못지않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미국의 아폴로 1호의 화재가 발생하며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전원 사망하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 코마로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자신의 친구인 유리 가가린이 소유주 1호의 예비 비행사로 선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임무에서 도망칠 수도 없게 만들었죠. 발사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무려 203개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 예비 발사 역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사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엔지니어들은 문책을 당했죠. 발사 예정일은 소련을 탄생시킨 러시아 혁명의 50주년이자 소련의 국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일인 1967년 4월 22일. 목표는 소유주 1호를 탄 코마로프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유주 2호를 발사해 두 우주선을 도킹시킨 후 소유주 2호의 우주 비행사는 1호에서 임무를 이어가고 코마로프는 2호를 타고 지구를 귀환한다. 뜻깊은 날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공산주의의 우수함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브레즈네프 서기장 동지의 원대한 꿈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소련을 넘은 전 세계적 우주 영웅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유리 가가린은 자신의 발언권을 적극 활용, 발사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가 적힌 10페이지의 메모를 소련 정보기관 KGB에 전달했지만 마찬가지로 묵살되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주복을 내게 입혀주게. 내가 소유주에 타겠네. 발사 당일 발사장에 나타난 가가린은 자신이 대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전 세계적 영웅이자 훌륭한 선전수단인 그를 오랫동안 살려둘 생각이었던 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소유주가 발사대에 설치될 때까지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결함들과 갑자기 찾아온 뇌우가 발사 시간을 약간 지체시킨 결과 1967년 4월 23일 00시 32분에서야 소유주 1호는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이륙할 수 있었죠. 발사 직후 곧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뇌우의 영향으로 탑재된 2개의 태양 전지판 중 하나가 펼쳐지지 않으며 심각한 전력 부족과 더불어 우주선의 균형까지 무너져버린 것인데요. 코마로프는 천체 내비게이션과 자동 자세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균형을 되찾으려 했지만 두 균형은 이미 망가져 있었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계기판은 정상이지만 좌측 태양 전지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 버스바가 13에서 14A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주파 통신도 작동하지 않고 우주선의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멀쩡한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소유주 1호는 여기저기가 고장나 있었고 그 결과 완전히 중심을 상실한 우주선이 마구 회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유주 1호가 지구 궤도를 13번 돌 동안 코마로프는 필사적인 수동 조작을 통해 회전을 멈추려 했지만 실패했죠. 20시간에 가까운 사투를 지켜보던 지상관제센터는 2호 발사 계획을 취소하고 코마로프에게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코마로프는 풍부한 비행 경험을 거름삼아 가까스로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고 잔망경을 통해 200km 떨어진 지구를 육안으로 확인해가며 올바른 방향까지 잡아내는데요. 지상의 수학자들과 가가린은 수동 제어 계산값을 코마로프에게 전달했고 발사 25시간 만에 소유주 1호는 귀환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었죠. 가히 천재적인 조종술과 매일같이 행해진 14시간의 훈련을 통해 소유주 1호는 대기권에 무사히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지상은 그 즉시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렸는데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문장이 지상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코마로프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교신을 관제센터에 보냈죠.
슈트와 낙하산이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비 수동 낙하산마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관제소는 여전히 환희에 빠져 있었죠. (203개의) 구조적 결함. 소유주 1호는 이제 완전히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는데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코마로프의 교신을 듣지 못한 관제소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 순간 마찰열을 이기지 못한 우주선이 화염에 휩싸였죠. 무시무시한 고열이 코마로프를 휘감았습니다. 착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모스크바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가가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당 지도부 특유의 문제를 축소하는 화법임을 눈치챘는데요. 그의 직감은 정확했죠. 오르스크 근방의 대추원에 초속 40m로 충돌한 소유주 1호를 발견한 구조팀은 불길에 녹아내리고 있는 금속과 완전히 파괴된 캡슐을 발견합니다. 세계 각국에 의해 교신이 도청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또한 이 정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은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코마로프의 장례는 성대한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유언대로 관은 열린 상태였죠. 녹아내린 수트, 우주선과 뒤엉킨 직경 30cm의 코마로프는 형체를 식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발 뒤꿈치 뼈만이 관 속의 검은 잔해가 한때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소련 최고의 국립묘지인 크렘린 벽묘지에 코마로프를 안장하며 최대의 예우를 갖춰준 지도부였지만 가가린의 분노와 슬픔은 고작 그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고 3주 후 KGB에 찾아간 가가린은 서기장 브레즈네프를 직접 만나겠다고 말하며 그는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분노가 어찌나 거셌는지 파티에 참석한 가가린이 서기장의 얼굴에 음료수를 집어던졌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는데요. 이후에도 가가린은 책임자인 바실리 미시는 소유주와 그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우주 비행사와 소통도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쏟아냈죠. 1968년 유리 가가린은 훈련기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는 데 성공하며 우주 경쟁에 승리를 알렸는데요. 예상대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소련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이길 수 없었죠. 1971년 미국의 네 번째 달 착륙을 성공시킨 아폴로 15호는 그간 희생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이 담긴 알루미늄 명판과 우주 비행사 동상을 달 표면에 설치했습니다. 코마로프의 이름은 지금도 달에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 3월 11일 영국 웨일스의 헤이온와의 인근 언덕에 3m 높이의 금속 기둥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만든 이도 만든 의도도 불분명했는데요. 이러한 모양의 구조물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2020년 11월 18일 미국 유타주의 황야에서 정체불명의 기둥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제작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소 모노리스와 비슷하다고 하여 유타 모노리스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그러나 발견된 지 9일 만에 미스터리하게 사라져버리며 그 자취를 감추었죠. 예술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외교 문명에 의한 흔적 등 다양한 추측만을 낳았을 뿐 그 정체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각종 모노리스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의도적인 조각품, 홍보 목적의 구조물 등으로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모은 유타 모노리스를 오마주한 하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최근 웨일스에서 발견된 모노리스 역시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타 모노리스 이후 발견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노리스가 화성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화성의 한복판에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대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날아서 해성을 방문하고 소행성을 방문하고 화성의 달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진 모노리스가 있습니다.
우주가 그것을 거기에 둔 걸까요? 어쩌면 신이 둔 것일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 버즈 올드린은 2009년 7월 미국의 공공방송 시스펜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출발한 그의 말은 화성의 달인 포보스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써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곧바로 미 전역에 큰 논란을 불러오죠. 사건의 시작은 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나사는 대규모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로봇 우주 탐사선 MGS를 개발하였는데요. MGS는 화성과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 데이모스를 조사하고 행성 전체를 매핑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같은 해 11월에 발사되어 1년 뒤인 1997년 9월에 화성 궤도에 도착,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MGS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MGS가 전송한 포보스의 이미지 중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진이 한 장 발견됩니다. 그것은 황야 위에 우두커니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였는데요. 높이가 90m에 달하는 이것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만 보아도 그 압도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죠. 30층 아파트의 높이와 맞먹는 바위가 더욱 미스터리했던 것은 주변에 그것의 생성 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지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의 연구진은 이것이 충격 방출물의 일부일 것이라며 머나먼 과거 화성 표면에 부딪힌 운석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는데요. 그것이 어째서 주변 지형과는 다르게 하얀색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죠. 자연물이라는 학계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고 포보스 모노리스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2008년 7월 화성 정찰 궤도선인 MRO는 고해상도 이미징 과학 카메라 하이라이즈를 통해 촬영한 대량의 화성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시킵니다. 그리고 사진 중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물체가 하나 포착되는데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뚜렷이 확인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었죠. 이 놀라운 소식은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저번 포보스 때를 언급하며 화성과 화성의 위성 두 군데 모두에서 인위적인 모양의 물체가 발견된 것이 우연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애리조나 대학교 하이라이즈 부서의 수석 조사관이었던 알프레드 맥퀴는 이것은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직사각형의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커져가는 논란을 일축하려고 했죠. 하지만 포보스 때보다도 훨씬 더 인공적인 위형을 가진 화성 모노리스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포보스와 화성에서 발견된 모노리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학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것이 자연물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하기는 했지만 어떤 경위로 어떠한 방법으로 생성된 것이며 혹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이 된 모노리스 미스터리는 캐나다 우주국으로 하여금 포보스 무인 우주선 착륙 임무인 프라임 프로젝트를 개시하게끔 만듭니다. 포보스 모노리스는 화성의 달이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체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은 조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프라임 프로젝트의 수석 조사관인 앨런 힐데 브란트 박사는 기존 학계의 입장과는 달리 포보스 모노리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무인 우주선 또한 바로 그 옆에 착륙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일은 없었는데요. 우주선 발사를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포보스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90년대에 포보스 프로그램을 수행한 러시아는 탐사선이 분실되고 전송이 끊어지는 등의 뼈아픈 실패를 겪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주연구소는 포보스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켜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온다는 새 프로젝트 포보스 그룬트를 출범시켰죠. 그렇게 2011년 11월 우주선이 발사되었으나 후속 로켓이 연수에 실패하며 우주선은 그만 지구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포보스에 닿으려는 인류의 꿈은 또 한 차례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죠. 일본 항공우주탐사국에서는 2026년 발사를 목표로 둔 MMX 로봇 우주탐사선을 계획 중이며 유럽 우주국은 올해 발사될 예정인 포트 프린트를, 러시아는 실패했던 포보스 그룬트의 2차 임무를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류가 포보스에 착륙하려는 이유는 비단 모노리스에만 있지 않은데요. 포보스는 태양계의 모든 천체를 통틀어 가장 기이한 천체이기 때문이죠. 포보스는 현대의 우주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어째서 그렇게 짧은 공전 주기를 가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포보스는 모성인 화성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포보스는 1년에 약 2cm씩 화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천만 년 후에는 화성과 충돌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포보스의 이해할 수 없는 특징들은 천문학계의 오랜 난제이기도 하죠. 1958년 소련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사무일로비치 슈클롭스키는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보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매우 가볍고 튼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포보스는 얇은 판금으로 둘러싸인 형태, 속이 텅 빈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저명한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후로도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우주개발 특별 고문이었던 프레드 싱어 박사는 슈클롭스키 박사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포보스가 천문 관측을 통해 추론된 바와 같이 나선형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위성의 속이 비어있다는 가설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화성의 달은 진보했던 과거의 화성 종족이 아주 오래전에 발사한 인공위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1963년 나사의 응용수학 책임자였던 레이먼드 윌슨 주니어 또한 포보스를 두고 화성 궤도를 도는 거대한 인공기지라고 말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포보스가 머나먼 과거에 존재했던 외계 문명에 의해 발사된 인공위성이라면 모누리스에는 그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먼 미래 포보스와 화성이 접촉하여 충돌하게 되는 날 그들은 단순하게 부서지는 것으로 결말을 맺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우주적 대사건의 시작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모노리스는 그 존재 자체로 인류를 진화시키거나 멸종시킬 수 있으며 우주선을 초광속으로 이동시키는 스타게이트로서 활용되기도 하는 외계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인류의 기술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외계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늘 존재합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이집트 남서부의 사막, 새벽 탐사를 나갔던 이집트의 지질학자 알리 바라캇은 여명을 받아 반짝이는 돌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황금빛의 은은한 광택이 도는 돌들은 3cm 전후의 너비에 무게는 약 30g 정도였는데요. 바라캇은 이것이 사막유리의 파편일 것이라 여겼죠. 사막유리는 운석 충돌에 의해 지상 파편이 녹으며 형성된 천연유리 텍타이트의 일종으로 사하라 지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친 바라캇은 자신이 사막에서 가져온 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것은 지구 어디에서도 심지어 태양계 전체를 다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미지의 물체였기 때문이죠. 바라캇은 홀로 수년 동안이나 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집트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의 연구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비로는 더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바라캇은 수중에 남아있던 사비를 털어 남아프리카로 향하였죠. 그곳에서 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보장받게 된 바라캇은 연구의 진척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돌을 발견한 지 7년이 지난 2013년 바라캇과 그의 연구팀은 이 돌이 지구 밖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검증, 이것이 수미터의 지름을 가진 모체 천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돌의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였던 히파티아의 이름을 따 히파티아 스톤이라는 명칭을 붙였죠. 운석 또는 해성에서 유래한 우주 천체의 일부, 이러한 결과를 내는데 7년의 시간이나 걸렸던 것에는, 그리고 그럼에도 이 돌이 가진 진짜 비밀을 풀 수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파티아 스톤이 가지고 있는 원소와 화학 패턴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지구의 모든 암석 종류를 포함하여 그 어떤 물질도 히파티아 스톤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시선을 우주로 돌렸습니다. 지구에 없다면 우주에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번엔 당황을 넘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껏 인류가 밝혀냈던 우주 어디에 대입을 해보아도 히파티아 스톤과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진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나 우리가 아는 우주에는 없다는 것. 이것은 히파티아 스톤이 태양계가 탄생하기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혹은 태양계 밖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히파티아 스톤은 우리 지구는 물론 태양계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이 작은 돌은 현재 인류가 손에 넣은 것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이다. 수십억 년 전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먼지와 가스 구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과 외행성들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조각과 잔해들은 소행성과 해성이 되어 떠돌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양계죠. 이 과정에서 지구 역시 탄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서 관찰되는 행성과 소행성 등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차이는 물론 존재하지만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인해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히파티아 스톤은 이 당연한 진리를 홀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파티아 스톤의 존재가 공표된 후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주에서 왔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체, 어쩌면 우주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 뒤 이어진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발악한 연구팀이 발표한 것과 달리 히파티아 스톤은 운석이나 해성에서 유래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석이나 해성과는 너무도 다른 내부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 하나 여전히 확실한 것은 이것이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뿐이었죠. 천체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 그 누구도 돌에 대해서 감히 추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집트의 사막에서만 이제서야 발견된 건지도 미스터리였는데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돌이 가진 과거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찰나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득해 보였죠. 2015년 이 작지만 거대한 비밀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대학의 지구화학자이자 외계 천체 분석가인 얀 크라머스 박사는 연구팀을 꾸려 히파티아 스톤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완성된 국제연구팀은 돌을 다시금 분석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발표가 또 한 번 이어집니다. 히파티아 스톤의 모든 특징들은 이것이 태양계 이전 물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돌 속의 내포물은 태양계 이후 시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돌의 겉면은 태양계 이전에 형성이 되고 그 속은 태양계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구 밖에서 전해진 이 퍼즐은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크라머스 박사의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히파티아 스톤이 슈퍼노바, 즉 초신성의 잔해라는 것이었죠. 크라머스 박사는 그것이 초신성의 하위 범주인 1A형 초신성이며 백색 외성이 격렬하게 폭발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명을 다한 뒤 남은 잔해인데요. 이것이 외부 천체의 영향으로 질량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강렬한 폭발로 인해 발생한 가스 원자들은 먼지 구름에 갇힌 채 우주를 떠돌아 다녔을 겁니다. 그것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단단한 암석으로 변했고 지구를 향해 돌진하면서 대기와 사막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조각을 10년 전 이집트의 지질학자가 주운 것이죠. 이 가설이라면 이제껏 설명되지 못했던 히파티아 스톤의 기이한 특징들도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돌의 겉과 속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밀가루 반죽과 뒤섞인 케이크라고 비유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이미 완성되어 있던 케이크, 즉 초신성의 잔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높은 열에 의해 녹은 모래 따위와 섞이는 바람에 분석 결과에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A형 초신성으로 형성되는 입자와 비교했을 때 15개의 원소 중 9개의 구성만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높은 일치 비율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6개의 원소는 여전히 미지의 상태였죠. 초신성은 아득한 세월을 보낸 항성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순간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폭발은 각종 원소들을 우주 전체에 흩뿌려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히파티아 스톤이 정말 초신성의 잔해라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한 초신성의 첫 번째 흔적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지구의 46억 년 역사보다도 앞선 우주적 대사건이 시간을 초월하여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히파티아의 고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죠.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크라머스 박사는 히파티아 스톤의 고향이 태양계의 껍질이라고 불리우는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 오르트 구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퍼즐들을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집트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돌일지라도 자세히 알고 보면
우주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수십억 년 전 파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까, 창조주요? 흙으로 빚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올려달라고. 2013년 미국의 생태학자 앨리스 실버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진화한 생물체가 아니라 수만 년 전 외계인에 의해 지구로 이주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과도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고도로 발달된 종으로 지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다른 종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지능이 높은 존재로 진화할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구에서 인류가 진화한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앨리스 박사는 6만에서 20만 년 전 완전히 진화한 현생 인류의 형태의 인간이 외계에서 지구로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 존재했던 토착 생물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등과 교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외계 행성과 다른 지구의 환경에 인류가 적응하기 쉽도록 함과 동시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력을 손에 넣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요. 앨리스 박사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인류는 사실상 창조되었음을 주장하였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기에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인류가 원래 살던 행성의 위치는 태양계로부터 4.37광년 거리의 알파 센타우리 부근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즉, 우리는 원래 지구에서 살던 존재가 아닌 외계인이 데려온 이민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학계에서는 일부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지구로 이동했다는 가설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외계 생물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앨리스 박사는 해당 가설에 힘을 실어줄 여러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란 인류는 지구에 생존하기에 부적합한 특성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문제, 많은 사람들은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질환들을 허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앨리스 박사의 주장은 전혀 달랐는데요. 인류는 원래 중력이 약한 행성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신체 구조로도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구로 이주하게 되며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길어야 2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는 인류가 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지구의 중력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우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인간의 아기는 아주 커다란 머리를 지니고 있어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앨리스 박사는 지구의 토종 생물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오랜 기간 외계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인류였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외계인은 인류가 아주 똑똑한 생물이 되기를 원해 태아의 뇌영적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량시켰을 것이며 농장 주인이 가축들의 출산을 돕는 것처럼 외계인 역시도 인류의 출산을 도왔기에 태아의 머리 크기가 커져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에 홀로 떨어진 인류는 스스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고 결국 다른 토종 생물들과 달리 아주 위험한 출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류의 생체 시계 일명 서카디안 리듬은 24시간이 아닌 약 25시간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요. 프랑스의 탐험가이자 과학자인 미셸 시프르는 나사의 도움을 받아 빛을 비롯한 그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자신의 신체 리듬을 측정했죠. 그 결과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던 생체 시계가 24.5시간으로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햇빛이 들지 않은 방 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생체 시계가 25시간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약 30분에서 1시간씩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춰지다 결국 밤낮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앨리스 박사는 이것이 인류가 원래 서식했던 행성의 시간이 약 25시간이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다른 동물들의 경우 생체 시계가 24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앨리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태양빛에 이상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햇볕을 오래 쐬면 피부가 변색되는 것을 넘어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는 것은 찰나의 순간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박사는 주행성 생물이 이렇게나 태양빛에 민감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는 인류가 지구보다 태양빛이 약한 행성에서 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인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명을 건설한 종인데요.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다른 종들이 문명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몹시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앨리스 박사는 특히 문명의 발달 속도는 가능한 범주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급속한 문명의 발달은 인간이 외부에서 기술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하는데요. 이따금 발견되는 시대를 벗어난 유물, 오파츠나 인류 이전의 역사, 초고대 문명의 흔적은 외계 행성에서 유래했던 기술의 잔재가 세월의 풍파 속에 소실되기 전 드러난 것이라 하였죠. 6번째 문제, 생고기나 개량되지 않는 나무 열매를 거부감 없이 섭취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닌 한 가능한 요리를 해서 음식을 섭취하며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오랜 시간 개량을 거친 것만을 선호하는데요. 앨리스 박사는 이 또한 인류가 아직도 지구의 음식에 적응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7번째 문제, 박사는 지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십수만 년에 달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일부에서 향수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건데요. 앨리스 박사는 인류가 우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원, 즉 고향을 찾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죠. 이 책은 과학적 연구가 아닌 건전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들을 저에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해당 가설에 대해 이론 자체가 허술해 동의하거나 반박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앨리스 박사 역시 저서를 통해 이론이 어디까지나 제한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류는 머나먼 과거 외계인에 의해 창조된 생물체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선크림을 바르고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지구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